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등 1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전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의식하듯 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한 원팀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광군제 행사가 최고 판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는 3위를 기록해 사드 보복 여파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사별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잇따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폭은 정비 요금 인상을 반영해 3% 안팎이 유력합니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앞으로 적격 대출에도 집값만큼만 갚을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됩니다. 유한책임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집값이 내려가도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함께 교체했습니다.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 개선과 신속한 경제 활력 회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오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앞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네, 김수현 실장은 향후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등 1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기조 변화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1기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경제 투톱이 아닌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희입니다.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김동연, 장하석 경제 투톱의 엇박자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많이 이미 무너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이제 과연 2기 경제팀은 다를까 이런 의문부터 갖게 되는데 일단 뭐 부총리 중심으로 원톱 체제가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와 같이 뭐 이렇게 경제 투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봐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김수현 이제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네. 그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야전사령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와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의 뜻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렇게 이제 잘 정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실은 시중에서는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오히려 김수현 실장 중심의 원톱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상황은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관심은 역시 경제 정책 방향일 텐데 일단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면서 속도 조절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이제 정책실장의 그 발언 내용이 약간 그 차이는 좀 결의 차이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필요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면 실무팀들하고 그러니까 경제팀이죠.
좀 이제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수정할 생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결의 차이는 좀 보이고 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무조건 고수에서는 일단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정책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당정이 협의도 마치고 여야 또 합의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조율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뭐 경기 회복세에서 출발했던 일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고요. 뭐 오늘 아침에 홍남기 후보자도 뭐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이 경기 둔화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당면한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역시 문제는 지금 내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은 그나마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의 어떤 수출 실적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편중이 좀 돼 있긴 합니다. 반도체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내수인데 내수는 역시 이제 국내 정책적으로 분배 정책을 좀 잘못 썼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경제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빨리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더 큰 사실은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까지 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극약 처분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최저임금도 지금 인상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좀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물론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지겠지만 벌써부터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병역 면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 간염으로 해서 이제 병역을 그렇군요. 이제 면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은 뭐 제 주변에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 받으신 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보면 간혹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의원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약간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5대 기준 얘기하는 것에 좀 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은 있겠으나 이게 이제 과연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이제 거론이 될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철학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께서 사실은 이제 뭐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고 진보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늘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보수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좀 뭐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 의외로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예산 정국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사령탑 교체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이제 뭐 한창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뭐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에 관련해서 또 김수현 정책실장이 뭐 예산 심사 출석을 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뭐 예산안 통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큰 틀에서 그야말로 뭐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격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여야 의원들 간의 협상이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뭐 빅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다만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공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예산 정국에 결국 이 경제 투톱을 교체한 것은 야당을 좀 무시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부터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신임 이제 경제부총리는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또 현재 경제부총리는 나갈 사람이니까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인데 뭐 그런 분 붙들고 뭐 이것저것 따져봤자 뭐 이렇게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좀 답답하다. 네. 오히려 그래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래도 실세에 해당하니까 와서 직접 우리하고 좀 논의할 걸 논의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청와대가 약간 참고는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야당과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막후 교섭에 어느 정도는 그 김수현 그 실장도 좀 관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관군제 할인 행사의 판매액이 우리 돈 34조 7천억 원에 달해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보다 27%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황인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관군제 매출액 하루 만에 35조 원이나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11일에 시작되는 관군제, 이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데 당초 독신자들을 겨냥한 행사로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어제 새벽 0시를 기다렸다가 알리바바의 여러 사이트로 동시 접속해서 전자제품과 수입 화장품, 항공권 등을 앞다퉈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 시작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 약 1조 원치가 팔렸고요. 어제 하루 동안 거래 건수는 10억 건을 넘어서 이 매출액이 2,135억 위안, 우리 돈 34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면 약 27%나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규모는 관군제의 원조격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액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네, 특히 이번 관군제는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열려서 예상보다 판매가 저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역 전쟁 여파로 그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커져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이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 전 세계의 중국 중산층의 탄탄한 소비력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관군제 해외 직구 매출 국가별 순위에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건강식품과 분유, 화장품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은 지난해 그 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 순위 5위까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8% 감소한 153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0.5%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수출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전망입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 적자율이 높아진 영향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올리려는 겁니까? 네, 인상폭은 대략 3%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메리츠 화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검증을 요청한 보험료 인상폭은 3% 수준인데요. 메리츠 화재는 자동차 보험 업계 6위로 100만 건이 가입돼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요율 검증을 요래한 것은 맞지만 인상폭이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요율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보사 역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네, 보험사들이 일제히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손보사들은 자동차 정비 요금 인상과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 등을 인상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올여름 폭염과 사고 증가와 정비 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는 올해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1,400억 원까지 적자 폭이 커졌는데요.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자 손보사들 입장에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90%를 웃돌아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업체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인도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은 차에서 주요 부위에 같은 고장이 2번 이상, 기타 부위에 4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집을 넘겨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나머지 재산까지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출액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처분하면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대출액보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만 넘기면 집값보다 대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나머지 빚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2억 5천으로 반토막이 났다면 지금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빚 5천만 원까지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만 넘긴다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대출자의 책임을 한정짓는다는 의미에서 유한책임 또는 비소구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한책임 대출이 작년 5월에는 디딤돌 대출, 올해 5월엔 보금자리론에 도입이 됐는데 올해부터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 유한책임 적격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한도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9억 원 이하인 집을 사면서 5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을 때만 적격대출 유한책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승인 나는 건 아니고요. 은행이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나 경과 연수,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서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파격적 규제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박용만 회장 성인모 장관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규제 개혁을 언급했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상임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회장당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질적 성장의 드라이브 걸 산업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은 정부에게 규제를 풀고 미래 전략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성윤모 장관은 기업의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4차 산업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6월 5조 1천억 원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순매도 규모입니다. 또 상장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시행 전부터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지 기자. 네, 강혜지입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른바 서울페이 또는 제로페이는 편의점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는 결제 서비스인데요. 가게의 QR코드 결제판에 소비자가 휴대폰을 대면 인증 과정 없이 소비자 통장에서 판매자 통장으로 직접 현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는 전자지불대행사, 피지사, 그리고 결제대행 부가통신사업자, 벤사 등을 거쳐야 해서 수수료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없애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제로페이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던데 왜 그렇죠? 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자는 게 제로페이의 취지인데 이 수수료 부담이 금융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계좌 간 거래에서 50원에서 500원가량의 수수료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크게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을 써야 하는데요. 금융결제원은 플랫폼 초기 설치 비용으로 39억 원, 다음 해부터 운영 비용으로 해마다 35억 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일부 금융사, 간편결제 사업자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던데요. 네,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18개 금융회사, 그리고 네이버와 한국스마트카드 등 10개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BC카드와 카카오페이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업계에서는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해서 검토 끝에 두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오늘로 CJ 대한통운의 대전 허브 물류터미널이 멈춰선 지 13일째입니다.
잇따른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택배 대리점과 배송 기사들의 피해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대리점 점주들과 기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CJ 대한통운 전국 택배대리점 연합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소섬운동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택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리점 연합 측에 따르면 대리점주와 택배 기사 등 150여 명이 오늘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작업이 중지된 대전 허브터미널의 재가동을 촉구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 종사자와 고객을 고려해 작업 중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8월과 지난달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CJ 대한통운 본사가 마련하고 있는 장기적인 통합 안전 대책 플랜과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적정 인원의 충원과 작업장의 안전장치 추가, 작업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게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작업자 교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어떤 입장입니까?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작업 중지된 대전 메인 허브터미널을 대신해 전국의 허브터미널 6곳을 가동해 물류를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전 고용 노동청이 요구한 개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6개 물류터미널에는 본사 직원을 파견해 업무량을 분담토록 하겠다고 밝혔고 정지된 대전 터미널은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남과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에서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낮은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의 집값은 입주 물량이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로 떨어지고 있으며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전세 물건 65%가 깡통 전세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폰을 내년 3월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은 내년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갤럭시 S10은 한 달 앞선 2월에 출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와 수출, 생산이 조업일수 증가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6만 88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와 신형 SUV 인기로 32% 늘었고 내수와 수출이 늘면서 생산도 36% 늘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FOMC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영향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14%, 16% 하락해서 2082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7% 하락해서 6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상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피 2100선을 앞두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이 홀로 52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폴더블 폰을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부회장이 싱가포르 포럼에 참석해서 이 수소차 판매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관련 최종 결론을 앞두고 현재 1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상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홀로 31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보시면 카페24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웹제는 반대로 호실적이 급등하고 있고 한빛소프트 역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